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박근혜 씨가 더럽고 좁고 추운 곳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네. 변호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일괄 사임을 했는데, 예. 사임을 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예. 사임 뜻을 밝힌 이후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접견을 해왔다가,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국민일보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렇죠. 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계속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요? 뭐야, 그거는. 왜냐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아직 형이 확정이 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예. 변호사가 접견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이 접견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접견하는 건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일일 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사건을 준비해야 되니까 만나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선임을 할 건지 말 건지도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변호사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신분이었으니까 상관없이 계속 접견을 해오다가 예. 변호사를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는 변호사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이제 계속 접견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두기는 했는데 이제는 접견을 제한할 거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더 접견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뭐 본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꼼수와 특권, 뭐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지금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좀 눈꼴 사나운 태도가 아닐 수 없죠. 아니, 제가 예전에 정봉주 의원 감옥 갔을 때 네. 근데 저희는 특별면회가 철저하게 불어도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같이 갔어도 얄짤없었어요,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이제 일반 면회를 하다 보면은 그 시간 제한도 있고요. 창과 벽 그 사이에서 이제 만나야 하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근데 유영하는 자격도 없이 그냥 날마다 박근혜를 제한 없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제한 없이. 그럼요.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변호사 접견실이 형이 확정된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1심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확정이 돼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교도관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듣는다거나 녹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예.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도 사실은 없어요.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일부 재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변호사 접견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과 시간대 9시부터 6시까지 내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접견실에서 쉬기도 하고 뭐 그러는 이제 집사 변호사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보니까 147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한 게 148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 넘게 대부분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했는데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만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임의 뜻을 밝혔으면 더 이상은 이제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이 될 마음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듭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접견을 계속 해왔던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접견을 제한하겠다라고 구치소 쪽에서는 밝혔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좀 느슨하게 봐주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참에 아예 그냥 엄격하게 다인실에다가 모셔드리고 그냥 FM대로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괘씸하고 그러네요. 아니 서울구치소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 서울구치소장 단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 시킨 거예요? 이제 법무부에 이제 복원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교정본부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을 텐데,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리고 본인이 훨씬 일반 재소자들보다도 좋은 형편에서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야박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빌미를 주면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당장 못 만나게 해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접견에 관한 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역정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아니 그걸 이유로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혜 정도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당하게 굉장한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편의를 봐줬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FM대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그거를 편의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예우를 해주는구나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한다 그러면 좋은 그림이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는 고사하고 그냥 전혀 모렴치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춰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국선 변호인을 붙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원이 아마 이번 주 중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선 변호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선만 아예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일반 사건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국선 사건도 같이 맡아서 이제 하는 이런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는 국선만 맡아가지고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고요. 일반하고 국선 사건을 같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한 4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만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30명은 재판부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좀 간단하거나 비교적 조금 부담이 없는 사건들을 같이 여러 재판부의 사건들을 이제 담당해가지고 배정을 받는 식이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과 국선을 같이 담당하는 한 400명 조금 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해도 계속 이제 부당한 재판, 뭐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구형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변호인이 다 빠집니까? 그것도 영장기간 연장, 뭐 이 정도 조치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변호인들을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뭐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걸 다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7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명이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판은 현실적으로 한 11월 둘째 주 정도 돼야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판결이 나온다? 아니요. 판결이 아니고 그냥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데 11월 둘째 주 정도는 돼야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예.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될 수는 없고, 예.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 지금 담당을 하던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건 기록을 복사해가지고 또 그 기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거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번 주 중에 국선 변호인이 누가 될 건지가 일단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대로 사건 기록을 다 복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건 기록이 뭐 10만 장이 넘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복사해서 쟁점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가지고 여태까지 어느 정도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는지를 살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돼서 재판이 멈춰졌던 게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이 11월 둘째 주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무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예.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전처럼 재판정에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네. 이제 재판부가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랬을 때도 구인장을 발부하긴 했는데 그걸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끌려 나오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막 이제 본인은 안 간다고 하고 막 저항하는데 나오고 막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오면 그거 자체로 또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들만 쭉 서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피고인 없이 그냥 걸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려면 이제 변호인은 필요한 거니까 당사자한테는 사실 그럼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건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뭐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이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가면 돌아와서 접견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짜서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보다 훨씬 사안을 모르고 있는 변호인들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뭐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쭉 사건을 진행해 와서 전략을 세우고 해왔던 변호인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관두는 바람에 들어오게 된 땡빵 국선 변호인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무슨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냥 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피고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핑계를 댈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재판부가 부당한 재판을 진행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만뒀고, 그래서 자기들이 엉터리로 선임한 국선 변호인들이 쟁점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형이 나왔다. 이런 그림이 돼야 자기들이 뭔가 피해를 당하는 코스프레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와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선 변호인들만 놓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재판부가 이건 진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대놓고 개길 수가 있겠어요, 재판부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법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구사할 수 없는 전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법에 관련돼서 또 절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이 이런 그냥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본인이 아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본인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무슨 유영하 변호사가 피해를 볼 것도 아니고 변호를 맡았던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명성에 흠이 가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가 중형을 받았다라는 레퍼런스가 하나 쌓일 뿐인데, 그것이 뭐 변호사들 경력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뭐 이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본인은 중형이 선고가 되면 그걸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다고 제가 해주는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자포자기를 한 상태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휘둘리고 있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가 사실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지난 주말에 한 5천 명밖에 안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도심 박근혜 석방 집회. 아마 자기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예전같이 이제 실탄이 지급이 잘 안 될 테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고 하면 담은 얼마라도 챙겨가지고 받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주체도 없어졌고요. 그러면 정말 명분만 가지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국민들처럼 뭐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열망, 대의, 뭐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면 뭐 추운 날씨, 뭐 먼 거리 뭐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나와가지고 함께 하지만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을 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천 명도 굉장히 좀 부풀려진 숫자가 아닌가 싶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들 것이고 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중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형의 양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이미 그런 분위기는 전부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 얼마나 움직임이 있는가도 문제지만 법리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재판 결과가 나중에 자기 후배들에게 내지는 이 뭐 판례나 뭐 이런 것으로 인용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더 신경이 1차적으로 쓰일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나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냥 법리적으로 다투는 걸로는 거의 원사이드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치열하게 다투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되게 엉터리잖아요. 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법리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중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쪽에서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재판에 굉장히 충실하게 협조를 하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그 법리를 다퉜다 그러면 오히려 재판부는 훨씬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뭔가 그냥 여론에 따라가지고 재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재판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고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 재판 증인으로는 아예 뭐 거들떠도 보고 안 나오고 구인장 발부된 것도 뭐 따르지도 않고 갑자기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변호인들이 다 사임한다고 하고 이렇게 막 목리를 부리고 하면 이것들은 재판부가 오히려 중형을 내리기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훨씬 다 만들어졌다고 보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그냥 거침없이 굉장한 중형을 내리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사형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실질적으로 예.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한 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15년 이상 뭐 중형이 좀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그게 초반 같으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보여왔던 행태가 좀 괘씸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자체에 있어서도 법원의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농락하고 무너뜨린 사람한테 쩔쩔매면서 형을 적게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좋지 않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다 본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무리 없이 중형이 나올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나 뭐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재판이 홀딩돼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판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게 그냥 먼저 선고를 하기에는 조금 순서상 맞지 않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제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의 구속기한 만기가 다음 달 중순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아마 재판에서 결심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아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일 텐데, 유영하 변호사로서도 박근혜가 오래 살다 나오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먼저 나와가지고 자꾸 만나자 그러면 이제 예. 더 이상 받아먹을 콩고물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 보복을 당할 수도. 아, 그렇죠. 귀사대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나온 지금 출구 전략인 셈이니까 하여튼 뭐 좀 그러네요. 그래도 하여튼 지금 거리에서 모신다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그 모신 분을 저렇게까지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에게 다스는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뭐 느낌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뭐 최선의 답인 줄 아는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지검장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럼 다스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뭐 수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물증도 드러나고 있고, 예. 그냥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는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일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중앙지검을 대표해가지고 또 검찰을 대표해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세세한 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 언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들여다보고 문제가 되면 뭐 수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자료도 많고, 야, 그렇게 오래된 거를 어떻게 찾아내겠느냐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카인 이시영 씨가 뭐 물려받는 형국이라든지, 뭐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재산 정리가 어떻게 됐느냐는지,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예. 그동안에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 BBK와 관련해서 소송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처와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보면 그게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부담이 조금 덜 해가지고 새롭게 진술을 해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옛날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다스가 MB 걸로 드러나면은 이건 뭐 진짜 BBK 사건과 관련해서 팩트가 180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도곡동 땅 주인은 제3자일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 제3자였다면 그 제3자에 대한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를 지금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되짚어서 살펴봤을 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뭐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다스, BBK, 뭐 EBK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내렸던 판단이 맞는 것이냐, 뭐 이거를 이제 되짚어 볼 수 있을 텐데, 옛날하고는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든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러면 일정 정도 검찰이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옛날에 검찰이 뭐 잘못 판단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미진하게 판단했던 부분 때문에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렵죠. BBK 수사를 엎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프로가 예측했던 게 뭐 한두 달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그 김프로의 민낯을 여러분들은 또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측이 적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인간에겐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제한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적절한 시점에 제가 그래서 제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 가성비 최고야, 당신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병우 건이 상당히 화제예요. 지금 추명호,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는데, 이 사람이 우병우의 행동대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우병우에게 직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고, 추명호 씨를 우병우 씨가 이렇게 꽂아 넣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 TF에서 이제 쭉 조사해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적으로 직보를 하고 이랬던 흔적이 있어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지금 국정원 TF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의 결과와는 조금 또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어떻게 우병우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제가 내밀한 것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3차례 우병우 씨가 이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맨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었죠.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이 유용됐는지, 예. 아들의 이제 의경 보직이 특혜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처가에 이제 화성 땅, 이게 차명 보유를 하면서 탈세를 했는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요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변호사 시절에 이제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 안 해가지고 탈세를 한 게 있는지 요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참 타이밍이 절묘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힘이 여전히 영향력이 미칠 때여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느지막이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긴 했는데 황제 조사받는 사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한바탕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그런 사진이 찍힐 만큼 전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던 와중에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진행하다가 이 사진 때문에 또 한참 혼나고 그리고는 12월 달에 그냥 유야무야 그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자료가 전부 다 특검으로 넘어갔죠. 예. 근데 특검에서는 워낙 많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수사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장이 한번 기각됐고 예. 그래서 자료가 다시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로 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이제 또 기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예. 이거의 핵심은 사건이 상대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고 또 증거를 없애거나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이제 주어지면서 본인 전화기도 싹 다 바꾸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전부 다 파쇄해서 없애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특검에서 검찰로 계속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자료가 건너가고 또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파악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돼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속 시원한 결론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국 금지도 되고 수사가 4번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상황이 예전하고는 이제 다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한 자료가 그래도 공문서의 형태로 남아있는 국정원에서 생산됐던 자료라든지 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거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형태의 자료가 확보가 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거하고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한테 이제 여러 의원들이 물어봤거든요. 우병우 수사는 왜 도대체 진행이 안 되냐, 신세 증거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의 이제 행간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그렇게 옛날처럼 검찰이 미적미적하게 제 역할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도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한 거 뜻으로 풀이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검장하고 우병우하고 사이가 좋을 리 없겠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수수사를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사 시절에는 굉장히 독하게 수사를 하기로 유명했고 또 그냥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보자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건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뭐 특수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뭐 굵직한 특수수사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수통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검사들끼리는 어쨌든 그래도 실력 있는 선후배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또 학교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검찰 재직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좀 틀어졌고 이번에 이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뭐 이렇게 짧게 티타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뭐 몇 마디 나누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있는 수사는 피할 수 없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는 심정적인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행여나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초록이 동생이라고 봐주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뭐 이번에는 그렇게 작정하고 봐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하고 우병우 사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접견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외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긴밀하게 전해 듣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유영하는 뭐 접견이 거부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접견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변호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일반 접견 뭐 하루에 한 번 뭐 10분 정도 하는 거 말고는 따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글쎄요 뭐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니까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전략을 짰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전혀 면식이 없는 국선 변호인 통해 가지고 우병우가 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 교류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끈은 끊어졌다고 봐야 될 거고 지금 각자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전혀 시킨 바 없다.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내가 부당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거와 정반대되는 이제 물증들, 증거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우병우가 내가 뭐든 다 기획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인데 내가 다 했다라고 덮어쓸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라든지 내지는 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은밀하게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발견되는 자료, 지금부터 추궁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술에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진술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졌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우병우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느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우병우가 드디어 법무부로 들어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곧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남겼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일단 출국 금지가 됐다는 내용은 수사가 뒤에서 이제 한참 진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혐의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출국 금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출국 금지가 한번 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금 조치는 이제 해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출금이 됐다는 얘기니까 지난번 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소환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뭐 검찰에 나와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런다고 보시는 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사가 뭔가 진척되고 있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의지도 읽히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네. 지금 그냥 언론지상에 나오는 걸로 보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뭐 위증 등의 혐의가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이 다를 뿐이지 이 범죄 혐의로 지난번까지 이제 다 불구속 기소가 되고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혐의라는 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거나 그걸로 유죄가 나왔거나 그런 혐의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딱 떨어지게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실형 처벌을 받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 없이 요 내용으로만 또 한 번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법원이 글쎄요. 지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이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도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추명호 국장은 뭐 어쨌든 법원이 해석한 대로 보면 그 사람이 지위가 그렇게 뭔가를 지시하고 판단하고 할 만큼의 중요한 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영장 기각의 주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보고에 대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했던 역할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고 하면 훨씬 중대한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래도 발부될 확률이 뭐 지금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것 말고 다른 혐의도 좀 드러나야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김 프로 보기에 지난번 영장 기각 이거는 무리였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그런 판단이 나올 만한 여지는 있었다 이겁니까?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논리가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윗선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추명호 전 국장 윗선이라는 사람들이 차장 그리고 국정원장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들어가 계시고 원세훈 국정원장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차장이라든지 또 본인이 모셨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MB 같은 분은 증거인멸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공모해가지고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위를 예로 들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상충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도대체 왜 법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고 석연찮은 영장 기각을 계속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추명호가 우병우와 가까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추명호가 우병우 라인인 거는 확실한데 그것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그러면 법원에서 우병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장 그 전담 판사한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우병우가 이미 다 끈도 떨어졌고. 아니 그 공유하는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법원 자체가 조금 뭐랄까 캥기는 거라고 할까요? 마뜩찮은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우병우 때문에 그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 왜냐면 제가 전 국민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용민 씨하고 친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야료를 부려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금방 드러나고 그 책임은
저 혼자 오롯이 다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만 보더라도 재판이 5년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뭐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재판이 계속 질질질 오래 끌다가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되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비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법원이 내렸던 판단이 이게 맞느냐, 그걸 놓고도 뭐 법원 내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 자체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지난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마뜩찮은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뭔가 국정원의 치부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까지게 되면 이게 법원으로 불똥이 튀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막 게이트처럼 또 한 번 커지기를 은근히 원치 않는 법원의 액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데 저의 간단한 추론과 이 김프로의 장황한 그런 의견, 무언가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장황함, 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뭐 그렇죠. 저를 욕해 주십시오. 예, 전 뭐 우병우하고 면식은 없습니다. 욕해도 그만두지 않기.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둬야지. 알았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병우가 감옥 들어가면은 뭐 이제 박근혜와는 어떻게 완벽하게 정보 공유할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구속이 이런 게 좋은 거네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원이 하는 판단이 유독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일단 검찰이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시달린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제대로 수사하자라는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덮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덮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도대체 법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드러나는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